중소형 정유주는 꽤 괜찮았는데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대표적인 대형 뭐 SOL 같은 거죠. 네. 대형 정유주는 왜 못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건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랑 정 부장이랑. 그렇죠. 사실 이제 뭐 네. 실적도 되게 좋고, 네. 네, 이제 유가도 여기까지 올랐고. 유가도 올라왔고 해서 원래는 이제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공매도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형 특징. 그쵸. 국내형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수 자체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이제 조금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탄력도가 훨씬 더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네. 또 중국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중국 네. 이벤트도 네.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는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대형주들이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팡의 시대는 정령 저물어가는 것일까? 이 팡, 바로 최근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FAANG 기업을 말합니다. 자, 이 팡은요, 먼저 페이스북의 F, 이제는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다음은 애플의 A, 아마존의 A, 그리고 넷플릭스의 N, 마지막 G 같은 경우는 구글인데요. 구글은 이제 알파벳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들을 가리킵니다. 메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정말 쟁쟁한 기업들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주식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팡의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고평가입니다. 이들 기업이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요. 실적에 비해서 이미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면 이들이 누렸던 호시절도 끝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요,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전성기가 있었으면 또 잠깐 쉴 때도 있는 듯합니다. 우리 서학개미들 바로 이 팡 기업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참에 혹시 한번 이 냉철한 분석도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자, 2월 12일 목돈연구소 이 노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카니발입니다. 그땐 그랬지.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듣고 오신 첫 곡 이제 카니발 그땐 그랬지인데요. 이 뉴스 보셨죠? 최근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먼트의 대표적인 아크 ETF 수익률이 뭐 주린이보다 못합니다. 최근 1년간 마이너스 40, 뭐 마이너스 50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침이 있는 거죠. 성장주에서 또 그동안에 거의 관심도 안 받았던 그런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서 제가 팡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쟁쟁한 기업들 아닙니까? 뭐 그렇죠. 애플, 아마존, 또 페이스북, 메타, 넷플릭스, 구글. 그러나 또 앞서가는 주식 전문가들은 이미 좀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이 주기라는 게 있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흐름을 타는 것이 잘 타는 것이 또 성공 투자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토요일 오후를 이제 바라보고 있네요. 오전의 끝자락인데요. 저희 목돈연구소 문자 참여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해주셔서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시 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은 이제 평소에 주식과 연애를 또 하고 있고요. 어떤 네. 취미 생활도 이제 주식 공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2월이 왔고 3월이 오고 4월, 5월 봄이 찾아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좀 어떤 새로운 취미라든가 이런 소일거리를 좀 마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최근에 요리를 좀 관심 있게 하고 네. 있는데 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되게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 영역을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레시피 보고 따라 하면 네. 약간 그 정확하게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각각의 이런 선호하는 맛이 좀 다르다 보니까 좀 그 레시피에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맛들을 좀 첨가해서 해보고 있는데 나름 이제 좀 반응이 괜찮아서 네, 요즘에는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선물 주고 있습니다. 아예 이참에 자격증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어때요? 자격증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한식, 양식, 네. 중식. 일단은 자격증까지 따려면 일단은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지금 취미 정도로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먹으면 쓰러진다. 내가 이걸 만들면 뭡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닭볶음탕은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요즘에 네. 그 약간 이제 고추 마늘 치킨이라고 있는데 오호. 네, 그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추 마늘 치킨. 네, 그게 뭐 마늘 향이 엄청 센 것도 아니고 또 고추의 이런 또 향은 배어 있는데 네. 사실 그 맛은 또 세지 않아서 약간 치킨과 좀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는 뭐 고추장 삼겹살, 네, 좋습니다. 닭볶음탕, 고추장 삼겹살과 마늘고추 치킨까지 생각하고 있는 주식 셰프 하창원 본부장.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네, 오늘은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네, 엄청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이고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유주 무조건 정유주죠. 를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가가 왜 오르는지 이건 우리가 꽤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먼저 이걸 짧게 치고 가고 네. 정유주로 가도록 하죠. 네, 일단은 현재 국제 유가 거의 이제 WTI 90달러도 넘었습니다. 그렇죠. 7년 만에 네. 넘어섰는데 일단은 뭐 이제 원자재가 가격이 상승하는 주 요인은 결국엔 공급과 수요의 그런 문제입니다. 수급이 깨져서. 그렇죠. 수급이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석유 생산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뭐 겨울 이제 오기 전에는 허리케인 여파가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그쵸. 상황입니다. 네.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런 이벤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랜섬웨어 또 공격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드론 공격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드론 공격도 좀 아랍에미리트.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펙에서도 사실 이제 증산 계획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해야죠. 왜냐면 그쵸. 이제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하죠? 아무래도 이제 좀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가격에서.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공급적인 부족은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커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재고 수준이 제품에 대한 그런 재고 수준이 4년 기간 동안 봤을 때 거의 최저치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가 네. 공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꽉 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월에도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고 이제 흐름들을 보려면 이제 3월 달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러한 흐름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공급에 대한 부족은 좀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 유가가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유가 부족한 거는 아니라고 그러죠. 미국에도 쉐일 오일도 있고 한데. 그렇죠. 네. 또 우리가 그린으로 그렇죠? 재생에너지 이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많은 또 원유를 두고 개발을 못 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또, 친환경 쪽으로 가게 됐으니까. 가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이유들이 더해지면서 네. 좀 무섭도록 유가가 오르고 있고요. 네. 유가가 오르고 있을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가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그 번 돈으로 기름값을 오르는 거를 그렇죠. 메우는 그렇죠. 이런 방법 어때요? 좋죠? 네, 그런 것도 네. 네, 하나의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오늘 하청원 본부장이 갖고 온 우리가 집중 분석해볼 업종은 정유업종, 그렇습니다. 정유주라고 불립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정유주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이제 유가 상승 이제 수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런 정유주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기사들 찾아보시면 최대 실적 나온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좀 긍정적인 업황 자체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이제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이러한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정유업체에 대한 이제 생산 수출을 조금 억제하고 있었고 사실 그에 따른 반사 수익을 작년부터 계속 이뤄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네. 정유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올해 1분기에도 이제 소규모 정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석유 수입에 대한 물량을 또 줄이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중국 쪽이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석유 이제 제품 수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국 내에서 줄이게 되면은 외부에서 유입을 좀 많이 늘려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정유 산업 같은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업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전에 보면은 게임도 그랬었고 교육 쪽도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크게 흔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유 산업에 대한 또 이제 재편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가 있죠. 지금 중국 이슈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네. 아예 기본부터요. 왜 네. 유가가 오르면은 정유주가 수혜를 받냐? 정제 마진 이야기 좀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예. 네, 이제 정제 마진을 당연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정제 마진 맨날 리포트 보면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유업종은 그렇죠. 네. 뭡니까? 일단은 이제 정제 마진인데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제품 가격에서 원료비를 뺀 값으로 정유업계에서는 실적을 가늠하는 지표가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은데 네. 이게 이제 지금 6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통상적으로 국내 이제 정유사들 같은 경우 4달러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이제 손익 분기점이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복합 정제 마진이 이런 이제 손익 분기점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유업종이 이제 원유를 샀을 때 그렇죠. 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품 가격으로 메우는데 네. 그 실제 유가하고 제품 가격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이게 네. 이제 마진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기 때문이긴 한데 네. 그 이유가 석유는 우리가 가격이 비싸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안 쓸 네. 수가 없죠. 네. 실생활에서 석유,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이제 석유에서 추출한 이제 뭐 온도에 따라서 뭐 납산부터 시작해서 나뉘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유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이런 이제 기초 소재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올라도 계속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마진은 계속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마진이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제 복합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고 이런 업황 자체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막 국제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그렇죠. 120달러 이상 갔을 때도 수요가 크게 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걱정은 하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걱정은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휘발유값만 보더라도 네. 이제 휘발유 가격 오른다고 사람들이 이제 차를 그렇게 놔두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네. 비싸다 하면서도 계속 몰고 가죠. 그렇죠. 어쩔 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워낙 수요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통적으로 그래서 유가가 그렇죠. 오를 때 정유업종과 정유주가 수혜를 받는데 이와 함께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 중국 쪽에서 이제 작은 그렇죠. 중소형 정유업체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만 수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옥죄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좀 반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왔다. 그렇죠. 근데요, 잘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유주만 놓고 보면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정유주는 꽤 괜찮았는데 그렇죠.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뭐 대표적인 대형 뭐 SOL 같은 거죠. 네. 대형 정유주는 왜 못 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건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한 거랑 정 부장이랑. 그렇죠. 사실 이제 네. 뭐 실적도 되게 좋고, 네. 네. 이제 유가도 여기까지 올랐고. 유가도 올라왔고 해서 원래는 이제 좀 좋아야 되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공매도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형 특징. 그쵸. 국내형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수 자체가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이제 조금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자연스럽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탄력도가 훨씬 더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네. 또 중국 이슈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중국 이벤트도 네.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는 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자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대형주들이 안정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목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주요 투자 은행들 이제 네. 전 세계적인 투자 은행에서도 뭐 100달러는 지금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국제유가요. 그렇죠. 네. 150 배럴당 150달러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섞여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 팬데믹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죠. 그렇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방향 우리나라도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일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유가의 가격 상승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게 맞는 게 하청 본부장의 이야기를 좀 뒷받침해준 게 우리만 못 갔죠. 그렇죠. 미국에서 엑슨모빌이라든가 뭐 쉐브론. 네, 쉐브론 이런 정유주들은 네 사상 최고가 지금 네, 기록하고 날아가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서 또 많은 난 그냥 서학개미 할래 이렇게 되시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네. 이런 좀 긍정적인 업황과 호재가 나오면 사실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괴리율이 상당히 주식의 좀 기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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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실적 굉장히 좋고 네.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에서 업황도 좋고 회사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매수세가 붙지 못해서 네. 못 가는 종목이 네.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아요. 네,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유가가 7년 만에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데도 정유주가 사실 못 가는 거는 네. 조금 이제 또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때가 되면 네. 네. 가긴 갑니다. 네. 때가 나는- 되면 가긴 가더라고요. 네. 라는 하청원 본부장의 의견이었고요. 네, 그렇죠. 정유주, 정유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자, 유가가 올랐을 때 당연히 정유주이기는 하지만 네. 그 데리고 딸려 올라가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많죠. 실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섹터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가스주랑 원자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갑니다. 일단은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대체재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원유가 비싸니까 그렇죠. 가스를 할란다 이렇게. 네, 대체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원자재 특히나 정유랑 가스 같은 경우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를 또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테마로도 묶여서 움직일 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격 자체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대체 에너지 쪽을 좀 찾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풍력과 이제 태양광인데 근데 효율에서는 이제 원자력이죠. 원자력이 네. 또 이벤트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국내에서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최근에 유럽에서 이제 그린 톡소노미에 네. 이제 원자력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유가가 이제 통상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중동 플랜트 수주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쪽 나라들이 좀 돈이 그렇죠. 이제 돈이 벌리니까 네. 보통 통상적으로 플랜트에 대한 이런 수주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건설이죠. 큰 틀에서 그렇죠. 플랜트 건설. 그렇죠. 큰 틀에서는 이제 건설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게 되게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제 조선 쪽 같은 경우 지금 원자재 이제 철강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호판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각 섹터마다 사실 원자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선별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유가와 정유업종 또 정유업종과 외에도 이제 뭐 재생에너지, 원자력, 가스, 네. 건설, 뭐 조선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이 지금 보면은 이 석유뿐만이 아니라 다 뭐 철강, 곡물 싹 다 지금 원자재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사실 곡물가도 11년 만에 최고치고 지금 구리 가격도 거의 최고치 찍고 내려왔죠. 그치 찍고 내려와서 그 네. 근처에서 움직이고 네. 있고요. 뭐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니켈, 뭐 니켈, 네. 그리고 리튬, 그렇죠. 그리고 사실 원자재들이 조금 다 연쇄적으로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원자재가 좀 강력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사실 유가뿐만 아니라 곡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러시아가 곡물 쪽에 좀 그래도 전 세계에서 10% 이상 영향을 좀 아니 주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또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엄청 대국이고요. 곡물 대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쇄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특히나 인플레이션 이 기간이기 때문에 네. 또 특히나 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런 추세라면 한 10%, 10%, 15% 정도는 좀 담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15%에서 20% 정도는 원자재 쪽으로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도 네.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특히 국제 유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또 네.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게 항상 그렇죠. 원자재 가격, 유가 오르면 물가 오르고요. 맞습니다. 물가 오르면 네. 금리가 또 오르죠. 금리가 또 오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빚은 네, 또 커지게 되겠죠. 빚에 대한 부담은 또 커지고 있는 네. 이런 또 악순환도 함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이었었는데요. 네. 저희가 하청환 본부장에게는 늘 이런 선곡을 좀 하네요. 빨리 우리 사랑에 좀 빠지시고 네. 주식 말고도 연애를 시작하시라는 네. 뜻에서 오늘도 사랑 관련한 노래를 선곡이 돼 있네요. 바비킴입니다. 사랑 그놈.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